무려 30년 넘게 우리를 깔보던 일본이 이제는 우리에게 기술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사실 믿겨지십니까? 대한민국 방산 수출 220억 달러, 일본은 고작 5억 달러, 40배라는 처참한 격차 앞에 일본 방산업계는 대재앙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공장을 비밀리에 시찰하고 돌아온 38년 경력의 베테랑이 도쿄 한복판에서 던진 폭탄 발언, 우리가 틀렸다, 자존심 버리고 한국에 구걸해서라도 배워야 한다. 이 항복 선언에 얼어붙은 일본의 실체, 일본이 우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 방위성에서 38년 동안 근무 중인 나카무라 카즈오라고 합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면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본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리고 일본의 방위 산업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젊은 시절에 공직에 들어와 한 단계씩 경험을 쌓아가며 결국 장비정책국 차장 자리까지 올라갔었죠. 정부에서 퇴직한 뒤에는 일본 최대 방위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IHI에서 특별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를 일본 방위산업의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업계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변화를 지켜봤고 누구보다도 구조와 흐름을 잘 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금요일 오후 이 숨막히는 회의실에 앉아 있으니 그 별명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보다는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회의실은 도쿄 신나가와에 있는 일본 방위산업협회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무기 제조사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과 정책을 논의하는 장소였죠. 큰 창문과 고급스러운 의자,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까지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구도 창밖 풍경이나 가구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돼 있었고 사람들의 입은 굳게 다물리거나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눈에 띄게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스크린 한가운데에는 또렷한 글씨의 뉴스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폴란드와 추가 180억 달러 계약 체결, 누적 수출액 400억 달러 돌파. 이 금액을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54조엔에 이릅니다. 너무 큰 숫자라 머리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릴 만큼 묵직한 숫자였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주위에는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방위산업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그리고 교수와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든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얼굴들은 하나같이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집에 큰 불이 났다거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처럼 보였죠.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 앞자리에 마스모토 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48살로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교적 젊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방산사업본부 본부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전차와 함정, 항공기까지 제작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었고 마스모토는 도쿄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주력 전차인 십식 전차 개발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마스모토는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다니며 일본이 최고이고 다른 나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집어들었을 때 손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도 그 떨림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스모토가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1년 72억 달러에서 시작한 선은 2022년에 173억 달러로 치솟았고 2023년에는 22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미 18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세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읽어낸 나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마스모토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을 때 이번에는 일본의 방산 수출 그래프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2021년 3억 달러, 2022년 4억 달러, 2023년 5억 달러,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고작 2억 달러였습니다. 두 그래프를 함께 놓고 보니 차마 눈을 마주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치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를 비교하는 것 같았죠. 한국의 선은 하늘로 솟아오르는데 일본의 선은 차트 아래를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무대에 서 있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저는 실제로 배가 아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왼쪽에 앉아있던 다나카 료스케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도쿄대학 안보연구소에서 일하는 60살의 학자로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분야에서 일본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책과 논문을 썼고 여러 총리와 방위장관에게 조언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를 내던 그였지만 지금은 피로와 무거움이 묻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 사이에 4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의 말에는 과장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나카 옆에는 가와사키 중공업 전무이사인 와타나베 타카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업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나카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방안의 시선을 단번에 모으는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단순히 수출액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와타나베가 리모컨을 들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간 계약의 세부 내용이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제 시선이 목록을 따라 내려갈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700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300기. 이 숫자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방위산업에서 38년을 보냈지만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주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일본의 생산량과 비교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K2 전차 1000대라니. 일본의 십식 전차는 여러 해에 걸쳐 생산됐지만 총 생산량은 몇백 대에 불과했습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한 번의 폴란드 계약은 일본이 30년 동안 만든 전차 물량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30년이 한국에게는 단 한 건의 계약이었던 셈입니다. 그 규모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와타나베의 다음 말은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체 조달 과정에서 폴란드는 일본에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가격이나 납기 일정에 대한 문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와 낮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스모토는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힌 채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식 전차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도 문의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와타나베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 폴란드 국방부 쪽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단순했습니다. 일본은 애초에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패배보다도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경쟁에서 지는 것과 아예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시작선에도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도쿄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로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중에는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IHI의 건물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과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기업들이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일본의 군사 장비를 만들어 온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제대로 된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남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일본을 완전히 지나쳐 갈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단순한 실망이나 좌절이 아닌 더 깊고 불안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익숙함 속에 머무는 사이 현실은 우리를 남겨둔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해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논쟁과 목소리가 오갔지만 제 귀에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게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고 너무 늦기 전에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마스모토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전부 가격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는 싸니까요. 품질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가격 하나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밀어내고 계약을 따내는 거죠. 테이블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마스모토의 말이 지금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진 듯 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가와사키 중공업의 한 엔지니어가 말을 보탰습니다. K2 전차 한 대 가격이 약 85억 원입니다. 엔화로 환산하면 대략 8억 5천만 엔 정도죠. 반면 우리 10식 전차는 한 대에 15억 엔이 듭니다. 이 차이로는 가격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스모토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더욱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독자 기술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조립 공장일 뿐입니다. 미국 기술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게 전부죠. 독창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나카 교수도 안경을 고쳤으며 학자다운 어조로 거들었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미국 레이시온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미국 M109 계열에서 발전한 것이죠. 한국은 다른 나라의 설계를 가져와 싸게 만드는데 강점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 일본 무기는 100% 자체 기술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 연구개발의 결과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이 설명을 붙잡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실력이 아니라 값싸게 베끼는 방식 덕분이고 일본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위연구소 연구원인 후지타 유미였습니다. 그녀는 36살로 이 방에서 가장 젊었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여성인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후지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해외에 수출한 10식 전차가 몇 대입니까?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마스모토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후지타는 같은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2014년에 개정됐습니다. 즉, 우리가 법적으로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지 10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10식 전차의 해외 수출 실적은 정확히 제로입니다. 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마스모토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가격 때문입니다. 품질이나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전차는 우수하지만 가격이 높은 건 품질에서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빠르고 방어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후지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까?
가격이 유일한 문제라면 제조 공정을 조정하거나 이윤을 줄여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마스모토는 잠시 말을 더듬었고 얼굴은 더 붉어졌습니다. 한국처럼 원가 이하로 파는 방식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덤핑입니다. 책임 있는 기업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의 근본적인 한계는 독자 기술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끊으면 한국 방위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다나카 교수도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K2 전차의 국산 엔진은 독일 MTU 엔진 성능의 80% 수준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기존 강국의 품질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묘한 불편함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은 10년 동안 전차를 한 대도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수천 대의 무기 체계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근거로 일본이 여전히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훨씬 낫다면 왜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와타나베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우리 기술이 정말 한국보다 우수하다면 왜 우리 수출 실적은 바닥이고 한국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폴란드는 왜 우리 십식 전차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한국 전차 1000대를 선택했습니까? 정말로 유일한 이유가 가격이라고 믿으십니까?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몇몇은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가격만의 문제라면 그건 우리 사업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아무도 살 수 없다면 그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마스모토는 대답하려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에 정리해 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제 눈으로 공장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와 제대로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와타나베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소음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마스모토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보고서도 있고 통계도 있고 사진과 영상도 있습니다. 도쿄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직접 가야 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사양표는 읽을 수 있지만 그게 현장의 품질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볼 수 있어도 작업장의 온기나 냄새, 소음은 느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화면 너머로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빛이나 태도, 일에 대한 자부심은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마스모토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와타나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카무라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간접 정보에만 의존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려면 현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논의 끝에 5명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저와 마스모토, 다나카 교수, 후지타 연구원, 그리고 가와사키의 스즈키 기술이사가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계획을 마무리하던 중 마스모토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죠. 그리고 돌아오면 한국의 약점을 모두 확인해 오겠습니다. 우리가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확실히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에 가서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편안한 이야기들이 틀렸다는 걸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불안은 차가운 돌처럼 제 뱃속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여행 준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모든 동선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고속철도 KTX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열차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던 중 마스모토가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차도 일본 기술이군요. KTX는 결국 신칸센의 복사본 아닙니까? 함께 있던 한국인 안내원은 웃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초기 KTX는 일본이 아니라 프랑스 기술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계신 이 열차는 KTX 산천으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마스모토의 웃음은 조금 사라졌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약 2시간 반을 달려 저녁 6시 정각에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마스모토가 시계를 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완벽한 시간대군요. 토요일 밤이라 공장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로템 창원 공장 입구에 도착한 순간 우리 모두는 말을 잃었습니다. 공장은 한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거대한 조명들이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고 셔틀버스가 쉼없이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장비가 옮겨지고 무전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용한 주말 공장이 아니라 마치 작전 중인 군사기지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장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운 수준이 아니라 몸을 덮쳐오는 듯한 압도적인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잘려나가는 날카로운 소리, 용접 토치에서 새어나오는 쉭하는 소리, 중장비가 콘크리트 바닥을 가로지르며 내는 둔탁한 진동, 그리고 후진하는 지게차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경고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뜨겁게 달궈진 금속과 오일, 전기의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었고 모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생산 관리자는 이 소음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작업자는 1847명입니다. 그는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24시간 3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 6시에 시작한 교대조이고 다음 교대조는 새벽 2시에 투입됩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조립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체제로 돌아갑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 생산을 멈출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인 동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 공장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조용해집니다. 5시가 되면 작업자들은 퇴근하고 월요일 아침이 될 때까지 공장은 사실상 멈춥니다. 토요일 밤에 3교대제로 공장이 돌아간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거의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고 K2 전차 조립 라인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완성 단계에 있는 전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 프레임만 용접된 상태였고 어떤 것은 장갑판이 붙어 있었으며 또 다른 것에는 포탑이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차는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고 각각 수십 톤은 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업자들은 개미떼처럼 전차 위와 주변을 오가며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포탑 안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자 주변으로 밝은 불꽃이 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렌치로 현가장치의 볼트를 조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전자계측기로 치수를 재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도 서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관리자는 우리가 이동하는 동안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K2 전차의 잔여 주문량은 1,400대입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협상 물량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만약 그 협상들이 성사되면 총 주문량은 2,000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그 숫자가 주는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은 연간 전차 188대, 자주포 240여 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확대 중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전차 생산량은 많아야 연간 12대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15배 이상을 만들고 있었고 앞으로는 더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크다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조립 라인 옆에서 멈춰섰고 생산 관리자가 질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품질 관리 절차에 대해 물었고 마스모토는 특정 부품의 공급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기계보다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과 표정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고 이미 몇 시간째 근무 중일 텐데도 그들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루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전동 렌치로 볼트를 조이며 포탑 옆에 매달려 있던 젊은 작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파란 작업복과 안전모를 쓴 그는 땀으로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통역을 통해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토요일 밤에 일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놀라울 만큼 진지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당연히 집에서 쉬고 싶죠. 그는 잠시 전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폴란드로 갑니다. 아마 동쪽 국경 근처에 배치될 겁니다. 러시아 바로 옆이죠. 폴란드 군인이 이 전차에 올라타고 이 장비가 자기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믿을 겁니다. 그는 다시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볼트 하나를 제대로 조이지 않거나 용접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그 군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충 일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주말이라고 설렁설렁 할 수가 없습니다. 통역이 끝났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20대의 젊은 작업자는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많은 임원들보다 자신의 일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누군가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공장 작업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매뉴얼과 품질 점검표를 충실히 따릅니다. 일을 잘하는 이유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 장비를 실제로 사용할 군인의 얼굴을 떠올리기 때문은 아닙니다. 5시가 되면 공구를 내려놓고 퇴근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일밖의 삶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드는 물건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절차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선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표정에서, 움직임에서, 말투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꾸며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무기를 설계하고 기존 장비를 개선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 K2 전차 엔진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발표자는 중년의 엔지니어였고 말투에는 분명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2011년 당시 한국이 독일 MTU사의 전차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능은 뛰어났지만 가격이 비쌌고 무엇보다 공급을 독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런 예고 없이 독일이 엔진 판매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든 정책 변화든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전차 프로그램 전체가 멈출 위기에 처한 겁니다. 발표자는 다음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위기는 전차 개발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해외 업체를 찾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자체 엔진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시간표를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1500마력 전차 엔진을 개발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3년 안에 해내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 마스모토가 실제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복잡한 엔진은 기초 연구만 해도 10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핵심 성능에서는 독일 엔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냈습니다. 화면에는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엔진은 독일 엔진보다 200kg 가벼웠고 연료 효율은 19% 더 높았습니다. 그 덕분에 전차는 더 기동성이 좋아졌고 제급류 없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우리 모두가 숨을 삼키게 만드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할랭 시험 결과였습니다. 영하 30도 환경에서 독일 엔진은 시동에 22초가 걸렸습니다. 한국 엔진은 8초 만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그 14초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 목록이 길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시도 1 실패, 시도 2 실패, 시도 3 실패.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목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00, 1500, 1700 그리고 맨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도 1811 성공. 발표자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1810번 실패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자기도 했고 몇 달씩 집에 가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매번 설계를 바꾸고 재료를 바꾸고 구성을 바꿨습니다. 그때마다 엔진은 과열되거나 부품이 깨지거나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10번의 실패. 일본에서라면 100번만 실패해도 긴급회의가 열리고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예산 재검토가 시작됐을 겁니다. 정치권의 질의가 이어지고 언론은 낭비와 무능을 지적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아마 그 전에 혹은 늦어도 100번째 실패 즈음에 중단됐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목표가 비현실적이니 포기하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엔진을 사오는 게 더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810번 실패하고도 1811번째 시도를 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마스모토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조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기 힘들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마주한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노트북에 쉼없이 메모를 하고 있었고 후지타는 눈을 크게 뜬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던 스즈키조차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같은 생각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몇 번을 실패하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무언가였습니다. 엔진 개발에 대한 발표가 끝난 뒤 우리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명을 듣기 위해 다른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 정면 벽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들이 색깔별로 구분된 평범한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지도 곳곳에 찍힌 작은 빨간 점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에도 중동에도 동남아시아에도 남미와 아프리카에도 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빨간 점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어보려 했지만 40개를 넘어서자 더는 정확히 셀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진흥회의 고위 관계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폴란드는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우리의 최대 고객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여러 나토 회원국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가 주요 고객이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페루와 콜롬비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었고 화면 아래에는 자막이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과 신속한 납품이 없었다면
많은 회원국이 심각한 방위 공백에 직면했을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동맹의 전략적 생명선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스모토를 바라봤는데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펜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 손등 관절이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늘 침착하던 후지타조차 마음이 흔들린 듯 보였습니다. 나토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포함된 조직입니다. 그런 동맹의 사무총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국을 생명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도움이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외국 대표단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서 폴란드가 조달 과정에서 왜 일본에 연락하지 않았는지 질문이 있었죠. 저희가 폴란드 국방부에 직접 물었고 매우 솔직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인용문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일본 무기 체계는 의사결정이 매우 느리고 납품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했을 때 5년이나 6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납품이 가능했고 그것이 우리의 작전 요구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 문장은 제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폴란드는 일본 무기가 나쁘다고 판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느려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관계자는 속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속도는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관심 표명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본 기업들은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립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과정을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마칩니다. 계약 이후 첫 납품까지도 일본은 4년에서 5년, 한국은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위협이 빠르게 나타나는 시대에는 이 차이가 기술 사양의 작은 차이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비교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막대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프랑스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체계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막대는 언제나 가장 짧고 단순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의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머릿속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기로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60년대에 한국에서 일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로 제조시설 설치를 돕기 위해 오셨죠.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나라 전체가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전기는 자주 끊겼고 설비는 낡아 있었습니다.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강하게 기억하신 건 한국 엔지니어들과 작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끝없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생산 라인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인력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유지하는지, 자재는 어디서 조달하는지까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저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들이 질문한 내용을 전부 노트에 적고 그 노트를 거의 교과서처럼 반복해서 봤다고 합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일본을 넘어설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그때 속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 따라오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으로 돌아온 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즈오, 한국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저 사람들은 마음속에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마스모토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들의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나레바 야루, 그러니까 여건이 갖춰지면 하겠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보가 충분해질 때까지, 위험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면 된다입니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어떤 장애물이 있든 밀어붙입니다. 오늘 들은 엔진 개발 이야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1810번 실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었다면 100번째 실패에서 중단했을 겁니다. 다나카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응하는 문화와 만들어가는 문화의 차이군요. 일본은 주어진 현실에 반응하지만 한국은 원하는 현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시작을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사진 속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복사기조차 없어 외국 설계도를 손으로 베끼고 있었습니다. 기술 자료를 몰래 들여와야 했던 이야기와 차고 같은 공간에서 시작한 연구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부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도 장비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가진 건 결단력과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순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4번째 방산 수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위입니다. 미국을 넘는 겁니다. 마스모토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웃음인지 숨을 삼킨 소리인지는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화요일 오후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각자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세관을 통과할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같은 일본이었지만 마치 다른 나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변한 게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난 뒤 저는 저녁 내내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적어온 메모들을 바라봤습니다. 관찰한 내용, 숫자와 통계, 공장 사진, 인용 문장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가 수십 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일관된 보고서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일본 방위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IHI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사장과 부사장들, 방위성 고위 관계자들, 대학 교수들과 연구기관 인사들까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제가 하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7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비교 차트를 만들었고 공장 방문 사진들을 배열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최대한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혼자 소리 내어 연습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너무 지쳐 보인다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일본 방위산업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거의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잘못 형성됐는지, 그들의 가정이 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이 이미 크게 뒤처졌고 즉시 바뀌지 않으면 완전히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내 브리핑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방위산업협회 본부의 대형 회의 홀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홀은 작은 강당처럼 꾸며져 있었고 무대를 향해 좌석이 줄지어 배치돼 있었습니다. 자리는 하나도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략 보아도 15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앞줄에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의 사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고위 임원들과 본부장, 부서장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방위성 관계자들과 연구기관 인사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어두운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운이나 편법, 혹은 불공정한 이점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일본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우월하다는 확신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연단 뒤에 섰습니다. 손이 약간 떨려서 연단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제 뒤에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그들의 약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이나 베낀 기술, 혹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성공이라고 확인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의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일본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몇몇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토요일 밤의 현대로템 창원 공장이었고 모든 불이 켜진 채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은 금요일 오후의 일본 방위산업 공장이었고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의 공장들은 하루 24시간, 주 6일 3교대 체제로 돌아갑니다. 반면 우리 공장들은 하루 8시간, 주 5일, 5시 정각에 멈춥니다. 한국의 연간 생산 능력이 우리보다 15배나 큰 이유는 공장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공장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에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쾌해 보이는 얼굴도 있었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전차 엔진 개발 사례입니다. 저는 관련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1년 독일이 한국의 엔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패배를 인정하거나 다른 나라를 찾는 대신 처음부터 자체 엔진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이 30년에 걸쳐 완성한 기술을 3년 안에 해내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810번 실패했고 1811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연구팀이 한 프로젝트에서 100번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가 열리고 예산이 재검토되고 언론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18배나 더 실패하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차이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차이는 속도입니다. 최초 접촉부터 계약까지 우리는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립니다. 한국은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계약 후 첫 납품까지 우리는 4년에서 5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저는 폴란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아닙니다. 국경에 러시아 군대가 있는 상황에서 5년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5년 뒤에 완벽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6개월 안에 충분히 강력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현실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어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이 한국을 전략적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일본 방위 산업은 가능해지면 하겠다는 사고방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위험을 피하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반면 한국은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실패를 감수하면서 밀어붙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고 싶다면 이 오래된 철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때 우리가 내려다보던 나라가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실패를 대하는 방식까지 모두 바꿔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스크린을 끄자 회의장은 약 10초 동안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흰 머리와 차분한 태도를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내 회의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분노가, 어떤 얼굴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했지만 그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걸 그들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무대로 올라와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손을 잡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제 주장에 반박하며 제가 일본의 능력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마스모토가 제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울었거나 울음을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에서 존경과 사과를 동시에 담는 매우 격식 있는 인사였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드려야겠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값싼 가격과 베낀 기술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조립공장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오만했고 무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자고 고집하신 게 옳았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최고라고 여기며 안주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실제로 최고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미쓰비시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대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모토가 자리를 떠난 뒤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듣기 괴로운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회사 전체에 공유하겠습니다. 모두가 지금 세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도 여러 임원들이 비슷한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가 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회피하지 않고 말했음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자리를 뜰 즈음에는 어느새 저녁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와 노트북을 챙겨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을 바꿀지는 이제 제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동네에 도착한 뒤 저는 천천히 걸어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재로 갔습니다. 제 책상 위 벽에는 나무 액자에 담긴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968년 한국에 서 있는 제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몸에 비해 커 보이는 양복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 뒤로는 포장되지 않은 흙길과 단순한 건물들, 건설 장비들이 보입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봐왔지만 그날 밤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가장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제조와 엔지니어링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 제게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그들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이미 그때 보셨던 겁니다. 거의 60년 전에 그들의 결단력과 갈망, 그리고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정리한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보고서나 기술 분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어떻게 나토의 생명선이 됐는지, 폴란드 군인의 생명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이해하며 일하던 공장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1810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에 가능해지면 하겠다라는 사고방식과 한국에 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는 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본도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을 멈추고 남을 탓하는 것도 멈추고 거울을 보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도쿄 회의실에서 수출액 40배 차이를 처음 마주했던 순간을 적었습니다. 토요일 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한국 공장의 모습을 적었습니다. 전차 포탑에 볼트를 조이며 자신의 책임을 이야기하던 젊은 작업자를 적었습니다. 전 세계를 덮은 빨간 점들로 가득 찬 지도를 적었습니다. 한국을 생명선이라고 부른 나토 사무총장의 말을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과 60년 전의 경고를 적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브리핑과 마스모토의 사과 그리고 기립박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일본은 졌다.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썼습니다. 다른 표현은 없다.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에서 한국은 우리를 완전히 앞질렀다. 하지만 지는 것이 게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경기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저는 계속해서 글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한 나라가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쓰러지는 것이 쓰러진 채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줬다. 포기를 거부할 때 불가능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제 일본은 그 교훈을 배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걸 멈추고 미래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공장을 더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위험을 피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성공할 때까지 실패를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넘어선 나라에게서 배울 수 있을 만큼 겸손해져야 한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이 트기 직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6시간 넘게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탓에 허리는 아팠고 눈도 피로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맑고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분명한 목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써서 세상에 내놓을 겁니다. 일본 방위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고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제 38년의 경험과 업계의 증인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진짜 변화를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일본은 이번 라운드에서 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무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넘어진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일본 방위산업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과거 일본의 기술을 배우려 애썼던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이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 나토는 한국을 전략적 생명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매뉴얼과 규정에 묶여 5년을 기다리게 할 때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완벽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경고처럼 일본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시작선에도 서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면 된다는 한국의 철학이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을 바꾸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일본의 반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국 방산의 무서운 질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